우리 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게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도화된 북핵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군사적으로 무용 침몰인 사드 배치라고 합니다. 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야권에 요즘에 좀 미묘한 기류가 좀 변화될 것 같은 그 변화의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악수부터 하고 시작하죠 오늘은. 네. 오랜만에 악수 한 번에. 좌파예요? 예? 원래 좌파들이 나를 보면 악수를 다 청하더니. 근데 뭐 진행자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뭐 지난번에 네. 보니까 노동 착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좌파스럽더구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좌파 확실히 좌파였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네, 다 좌파였습니다. 저도. 그 진보주의 성향을 안 가진 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누구나 휴머니스트니까. 제가 43살부터 조금씩 약간 중도 쪽으로 좀 가더니 43살 솔직히 근데 고백하면 43살 전에는 제가 거의 좌파 성향 굉장히 강했었고 43살부터는 조금씩 중도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 나의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파가 됐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도 제 뭐 그렇게 먹고 살만 빚이 많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하고 오늘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얘를 왜 이렇게 끊어요? 내가 앵커가 된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이 질문이 오늘 가장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화났을 때 이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 오늘 최근에 화난 일이 좀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 워낙 실망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장 실망했어요? 화나는 게 없어요 이제. 네네. 그 무덤덤해져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네네. 이 정치권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혹은 그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새누리당에 또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이 실망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네. 이 자신이 지지하던 정당에 우선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신이 반대당에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우리 정치판이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 한 지 이미 70년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제 국민이 이념이 대중화가 돼 있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당 때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보수 오늘도 지금 사드 문제인데 네. 보수 중심의 패거리 정치를 하니까 네. 이 보수가 어떤 그 어젠다 사안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네. 거기에 처음부터 묶여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국민의당 같으면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을 하시면 거기 전부 다 묶여든단 말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재인 이미 그 현실 정치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가 새로 됐는데 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묶여들잖아요. 네. 그게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이 새누리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한 말 딱 하면 다 거기에 묶여든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그 얘기해서 비박 친박 가릴 것 없이 다 그래요. 네. 이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과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조직 폭력배로 치면 네. 중간 고를만한 행동 대장들 네. 얘들이 다 힘을 가지고 불끈불끈 한단 말이에요. 네. 얘들이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수하들이 전부 다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운영이니까 조폭 그래서는 안 운영하고 되죠. 비슷하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 조폭보다 더 못하죠. 조폭은 역사라도 깊지. 네. 우리나라에 10년 넘는 정당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과거에 민정당부터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다 같은 당이다. 뭐 네. 같은 당 왜 같은 당이에요? 강령과 정강 정책이 다른데
그리고 구성은 또 다르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우선 당의 노선이 다르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당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 열린우리당이 독립해서 나갔을 때 이미 민주당은 완전히 와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쳐졌을 때. 이 열린우리당이 깨지면서 대통합민주당, 네. 그다음에 통합민주당, 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또 혁신과 통합 들어가고 하면서 또 민주당 뭐 이 민주당 저 민주당 하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강령과 정강 정책 주요 그게 아니라도 그 당시에 주요 경제 정책만 딱 끄집어내 놓고 지금 정책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신민당 시절의 당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정강 정책만 정반대예요. 빼놔서 신민당은 비교해보면. 보수 정당이었어요. 네. 과거에 신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신민당은 네. 보수 정당이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과거에 우리가 전통을 가진 네. 민주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해요. 네. 마치 새누리당이 과거에 그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을 물려받는 정당이다 대단히 곤란한 얘기예요. 정책이 틀려요. 특히 복지 정책 같은 것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과거에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허용된 돈 안에서 돈을 선별적 복지를 우선 하겠다. 이것이 큰 골자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뭐예요? 빚을 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좌파죠. 그렇죠. 우리가 이른바 레디컬 레프트, 그것도 급진 좌파. 네. 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책을 지금 새누리당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없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한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없어요. 확인하신 없단 거죠?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밤새우라 토론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 한 발 더 나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보편적 복지로 더 한 발 나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네.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네. 조국 교수 같으신 분이 신문사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조 교수는 아마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런 복지 정책을 계속 쓴다면 앞으로 보수 정권이 20년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새누리당의 정책, 이 대표적으로 복지 정책은 레디컬 레프트예요. 네. 급진 좌파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 내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 네. 더불어민주당 내가 지지하는 진보 정당.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당의 각종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당을 지지하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진보 정당이 돼버린 겁니까? 복지 정책 하나만은 진보 정당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원책 변호사 볼 때는 새누리당이 진보 정당,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막연하게 친기업 정당이라는 거예요. 네. 기업과 친한 정당이다. 그리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정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자기들이 전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DJ 정부의 예컨대 새천년 민주당의 네. 기업 정책을 봤습니까?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친기업적이에요. 훨씬 더 보수적이죠. 예, 훨씬 더 친기업적이란 말이에요. 원래 DJ는 보수 야당을 아니에요. 원래 기치로 그렇죠. 들고 나왔어요. 훨씬 더 규제가 적었어요. 지금보다는. 네. 훨씬 더 규제가 적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뭐 순환 출자 고리를 끊겠다, 뭘 끊겠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허용할 거 허용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요. DJ 대통령의 유언을 지금 받들어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DJ가 보수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안 그러면서 하죠. 진보 얘기를 하는. 예, 근데 DJ는 분명히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대통령이 당선된 예. 사람이고 본인이 보수 야당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막연하게 이제 소위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수의 어떤 태도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한번 아니죠. 일일이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개혁 5개년 계열 이게 자체가 벌써 좌파 맞습니다. 정책이죠. 1, 2, 3, 4차 이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이게 좌파죠.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좌파 거기다가 교육만 하더라도 교육헌장 교육헌장. 만들어서 획일적인 교육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거 좌파 정책. 그리고 이른바 국민연금. 저소득층에게
똑같이 그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 해서 건강보험. 예, 건강보험 만들었죠. 정년제도 만들었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은 좌파가 아니고는 전부 뭐냐면 좌파 정책이죠. 좌파라기보다 진보주의적 정책이었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65세 이상 20만 원인가 예. 그 주는 거 대표적인 좌파 그렇죠.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그 보수주의 쪽에서 네. 그 추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목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목표. 박정희 시대 때는 본원적 자본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시 안에 수도를 건설할, 수도를 놓을 돈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네. 다 빌려봤잖아요. 이렇게 자금 자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본원적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역사적인 위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네. 가령 우리가 나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콘라드 아데나워 같은 분은 독일은 패망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탕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패망을 했는데도 네. 일본도 기시 정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탕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덕수 총리 하셨던 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정책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고 좌가 어디냐. 있어야죠. 그런데 정책은 공무원이 하는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건 그래요. 것이다. 예, 그건 지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정책도 했고 보수 정책도 했지만 다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럼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신 예. 거 아니에요. 내 한덕수 총리가 이 얘기를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반성하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나도 좌와 우를 따지고 자꾸 보수 진보 따졌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좀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죠. 정당이 왜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야 되는가 하면 이 예컨대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 더 나아가서 이쪽에는 뭐 자유주의 정당, 미국 민주당 네. 같은 이런 정당들이 있다면 정책으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을 위하게 됩니다. 네. 정책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더 포퓰리즘에 기대느냐 하는 경쟁이에요. 서구가 왜 다 어려워지느냐. 특히 피그스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왜 다 어려워졌느냐. 이탈리아가 지금 GDP의 132%가 국가 부채란 말이에요. 왜 어려워졌겠어요. 바로 이전 지출. 이 대가가 없는 이 재정 지출을 막 했단 말이에요. 빚을 어려운 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네. 그래 빚을 막 내서 복지를 하니까 네. 표는 얻는단 말이에요. 네. 서구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한때. 네.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매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빚이 50조에서 6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가 590조 5천억이에요. 빚 얘기하면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요. 이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들 들으면 네. 화나겠죠. 네. 빚 얘기하면 귀찮고 막 채를 어지러워요. 돌고 네. 싶지만은 네.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건 누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생들 지금 30대가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어지러워요 지금. 그런데 네. 그분들이 오히려 복지를 더 좋아하니까 네. 이 내 같은 사람이 보면 사실 기가 막히는 네.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사드 문제. 아니 사드 문제 아니에요. 누가 사드 그럼요. 문제예요. 사드 문제라고 하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거 바꾸겠습니다. 예. 서미경 씨 그 롯데 서미경 씨 예. 그분 이제 저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여권 예, 지금 무효화 입국 안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 여권 무효화 시키면은 여권 무효를 불법 체류화가 되는 겁니까? 여권을 그 무효를 안 시키면 그 여권을 갖고 다른 나라를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네. 이 여권 무효를 시키면 그 나라에 있는 자체가 불법 체류가 되겠죠. 네. 예, 당연히 그 우리가 그 송환을 요구를 할 수 있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강제 추방당한다 뭐 이런 서미경 얘기인데. 씨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언론의 태도를 한번 좀 더 짚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미 다른 방송에서 한두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뭘 잘못했습니까? 이분을 두고 아직도 언론에서 셋째 1. 부인. 셋째 부인 얘기하고 2. 이제는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게 오늘 벌써 네. 언론에 난 게 인격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셋째 부인 사실혼 관계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뭔가 부인이 하면 없을 때죠. 법률혼자가 없을 때 네, 없을 사실상 부부와 똑같이 네, 동거생활. 혼인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서미경 씨가 그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셋째 부인 이것도 잘못된 예, 거죠. 첫 번째 부인 외에 지금 시그미치 부인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사실은 혼인식만 했다 뿐이지. 제가 나중에 좀그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분 또 사실은 둘째 부인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인 신고 안 된 이분 겁니까? 또 엄격히 말하면 한국 법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축적 관계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아니 본부인이 살아 있을 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있을 때 아마 혼인식을 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혼인 신고하셨겠죠.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지금 이제 혼인 신고를 왜냐면 했다 크면 아들이 신동빈 회장들이 지금은 있는데. 혼인 신고를 했다 크면 네. 예? 지금은 이제 부부 관계겠죠. 나 근데 우리나라 호직에 네. 우리나라 그 신격호 총괄회장 호직에 네. 과연 올라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동빈 다른 회장이. 언론 보도를 보면 안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 예. 일본 부인이 안 지금이치 올라가죠. 부인이. 근데 문제는 서미경 씨예요.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서미경 씨가 그럼 올라가 있을 수도 이건 있겠네. 확실히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라고요? 예. 이건 축적 관계예요. 명백히 축적 관계인데 왜 우리 언론이 일부 언론은 셋째 부인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고 이 셋째 부인이라는 말을 쓰기를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사실혼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연 검찰이 기소장에 이걸 사실혼 관계인 이 서미경이라고 쓰겠습니까? 서미경을 피고해서 기소를 할 때 네. 아니란 뭐라고 말이에요. 씁니까 검찰에서? 축적 관계라고 써야죠. 당연하죠. 잘 표현하면 내연 관계라고까지는 표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검사가 이걸 셋째 부인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검사하셨잖아요. 예, 아니 검사는 안 했지만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어느 검사가 이걸 두고 사실혼 관계라고 쓰겠어요? 못 하잖아요. 법률을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보통 사람은 일부 일치제고 돈만 많으면 일부 다치제냐. 이런 말이 나온단 최동욱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억울하죠. 만약에 이렇게 돼. 많이 억울하겠죠. 많이 억울하죠.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 관계 자체를 부인을 했잖아요. 그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그분은 시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시인을 하고 축첩 때문에 문제된 것이 근데 아니라 지금도 그게 정확히 안 밝혀졌어요. 아니, 그 관계 아들이. 자체를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논란이 된 거죠. 공직자로서 이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차라리 이해를 구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내 실수를 해서 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아이 지금 최동욱 씨 아들이라고 뭐 DNA 확정된 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건 네, 위험한 정정합니다. 발언인데 네. 예, 지금까지 그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네, 지식이 상식인데, 그 선이니까 아직 확정은 된 건 드리는 아니고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하도 요즘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저희 프로를 좀 굉장히 좀 유심히 보셔서 제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그 예. 진행자에게 뭐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자가 공정성만 유지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네, 네. 그리고 개인의 명예훼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 하나의 국민적 위치에 올라간 분이에요. 네, 네. 수없이 언론에 거론되고 나 지금 서미경 씨를 모독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수사 대상자로서 일본에 가 있으면서 안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해야 되겠지만 서미경 씨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비판을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언론이 태도를 네, 내가 언론이 비판하는 이렇게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부분. 언론이 왜 자꾸 셋째 부인이라고 해서 가령 재벌이 축첩을 하면 그 전부 다 부인이라고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이렇게 붙여줄 것이냐 하는 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언론의 품격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법률을 잘 몰라서. 아이,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런 법률을 모르는 기자들이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지나친 말씀이죠. 그건 기자들을 못 오가는 지금 요 얘기죠. 얘기만 잘못된 겁니까? 예. 요 얘기만 하면 아니, 됩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네. 하여튼 이번에 이 롯데 수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당장 일부 언론을 보면 이 롯데 수사를 심하게 하면 예컨대 신동빈 회장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앞으로 롯데를 일본 기업화 할 것이다. 이 비슷한 취지의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만 일본에서는 이 회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경영진이 기소가 되면 일단 박탈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경영권을 다른 사람이 옮긴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소위 일본인들 지주회들이 이 경영권을 갖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악하고 있는 호텔 롯데는, 호텔 롯데가 한국의 지주회사잖아요. 호텔 롯데는 일본 회사가 되어버린다. 근데 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 아들 신동주, 신동빈이 부자지간에 만났을 때 동주 왔느냐, 동빈이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줄 압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로유키 왔느냐, 아키오 왔느냐 이거거든요. 네. 예? 자기들 부자지간에 일본말로 얘기를 해요. 일본에 집들이 다 있어요. 그거 확실한 거죠. 다 확실하죠. 이미 언론에 수차에 보도됐고. 한국말이 훨씬 쉬운데 왜 그리고 일본말을 하지? 예. 아니 일본말로 사용하면서 가족 생활을 했고 일본에서 그렇게 자랐고.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모든 사고방식이나 일본식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인이에요. 신동빈 씨 이 자제가 일본서 올해입니까? 결혼을 했을 때 네. 아베 신조도 하객으로 참석했잖아요. 국적도 일본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식을 하죠. 도쿄에서. 국적이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양국 국적 다 갖고 있죠. 양국 국적 예, 다요. 다 갖고 애는. 있죠. 신동주, 신동민은 우리 국적이겠죠?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신동주, 신동민 이러는데 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느냐 여부는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호텔 롯데를 갖고 99.9%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일본 기업인데 그럼 뭘 일본 이제 기업이죠. 와서 그분들 그리고 구속시킨다고 뭐 일본 기업이 된다라는 아니 과실을 그런 일본으로 기사를 쓰느냐 송금을 이런 하잖아요. 얘기입니까? 예, 네. 당연하죠. 네. 지금 이미 벌써 일본 기업이다, 롯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는 거죠. 막연하게 신격호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일본인 여성과 혼인을 해서 그 밑에 동주, 동빈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고, 그 사람들이 그럼 한국인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이 신동주 씨는 일본에서 롯데, 그리고 동빈 씨는 한국에서 롯데를 경영하다가 동빈 씨가 다 장악을 했다. 네. 결국은 이게 한국 기업 아니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롯데제과에서 껌 팔다가 네. 이렇게 큰 재벌이 됐으니까 이거 네. 한국 기업 아니겠느냐.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완벽한 일본 기업이죠. 예컨대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독립된 법인을 가지고 엘리베마에서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 그게 미국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우리나라.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대차 그룹이고 한국 기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롯데 껌부터 시작해 롯데 그룹은 전부 일본 기업이다. 저는 일본 기업으로 측으로서는 봐야죠. 법적이고 뭐든 간에 다 모든 각도에서 봐도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부분으로 보더라도 일본 기업이고, 단지 롯데그룹을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울산 출신의 한국인이다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데그룹을 한국 정경련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제가 왜 화가 나죠? 그런데 지금 공군 비행기 서울공항 그 비행기 제가 그 전투기 조종사 국민조종사 자격증인 그거 탔어요. 전투기 타서 내려오는데 제1롯데월드 123층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활주로를 내가 공군조종사한테 딱 저는 이제 부조종사로 탔고 공군조종사 딱 물어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 활주로를 딱 짚고 있는데 이게 딱 내려오는데요. 가슴이 딱 걸리더라고요. 활주로를 3도를 바꿨잖아요. 예, 원래 그 공군 참모. 그럼 우리가 일본 기업에 의해서 지금 이거 허가 내준 거 이건 잘못된 거 공군 같은데. 참모총장이 예. 반대하는 사람을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MB 정부가. 네. 그리고 새로운 참모총장이 들어와서 활주로를 3도를 바꾸는 걸로 해서 이 롯데 이 바빌탑이 네. 건설된 것인데, 저는 이 성남 비행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성남 비행장을 둘 것이냐, 서울공항을. 그거 옮겨야 된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저것 때문에 너무 그 성남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 인근의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공항을 옮긴 성남공항이- 다음에 허가를 줘야죠. 잠깐만, 성남공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경기도 일대 이미 군사 비행장이 12개나 있습니다. 네. 성남 비행장에 과연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저것이 군사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는 서울에 있는 미국인들 아마 그 한국을 떠날 때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서울공항일 겁니다.
나는 근데 그렇다고 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공항이 군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럼 그거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옮긴 다음에 여긴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여기서 출발하십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그거 뭡니까 이륙할 때나 뭐 착륙할 때 그 123층하고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 전 세계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 123층이 있다고 그렇게 뭐 충돌하고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아니 악천후가 오면은요 안 보이겠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직접 전투기 안 타보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김포공항 같은 데는 활주로가 놀고 있는 활주로들이 많아요. 2개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주 활주로 중에 2개가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23층 롯데 이거 허가내주고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자꾸 지금 멘트가 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가시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매립지 있죠. 네. 이 부산의 수영만에 80평짜리 아파트들을 지어놨어요. 네. 그리고 송도도 매립지예요. 저기도 송도 신도시다 이래서 고층 빌딩들을 마구 지어놨어요. 네. 그 지금 잠실에도 상당 부분이 매립지입니다. 네. 저기에다가 123층짜리를 지어놨는데 저게 완전히 완공이 되고 저게 전부 다 입주가 됐을 때 과연 교통평가 이거는 제대로 했을까? 나 그거부터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잠실에 차들이 얼마나 막혀요. 저게 제대로 평가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요.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면 거기 지금도 막히는데 예, 우리 거기 국민들이- 123층 지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아파트들도 엄청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저 123층짜리 우리도 100층 넘는 건물 하나 가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게 고층 빌딩 많이 짓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시카고가 100층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시카고에 막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시카고가 뉴욕보다도 좋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인간들이 제열한 인간들이 필요 없는 경쟁이란 말이에요. 예? 난 그래서 그런 짓 하는 거나 좀 싫어요. 근데 오늘 사실 내가 나오면 꼭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직 첫 번째 질문도 시작 안 했어요. 전혀 지금. 예.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네. 우리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그 말 하다가 우리 정당들이 과두들이 정당이고 네, 안철수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포퓰리즘이 기댄다는 건데 뭐 아니면 뿐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국가 안보 정책을 두고도 이 다수가 이번 추석 민심 때 보니까 다수가 사드는 이게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흐르니까 이제 일제히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첫째 뭘 의미합니까? 첫째 공부가 평소에 안 돼 있다. 이 표피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포퓰리즘에 네. 너무 빠져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재정 절벽을 만났는데도 복지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 점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세금 올리면 되지. 그럼 법인세 얘기를 해요. 법인세 끼고 올려봤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인세 다 올려봤자 기껏 그치는 돈은 한 7조에서 10조 미만이에요. 담배 때문에 거두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담배값 지금 2,000원씩 올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새로 그치는 돈은 6조가 넘고 7조분 가깝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 1년에 빚이 50조 넘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 얘기대로 복지를 이대로 하겠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세출 계획을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세법 자체를 세제 자체를 개편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런 세제로서는 되지 않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지만 서구가 하던 대로 그 복지 좋아하는 서구가 하던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훨씬 높여야 된다. 이 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올리는 게 소비과세예요. 네. 부가세가 19%란 말이에요. 평균이. 간접세를 올린다 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19%예요. 우리는 지금 독일이 부가세가 10% 정도 되나요? 10%죠. 네. 독일이 부가세가 17%였는데 그걸 19%로 올리는 쪽에 네. 밀어붙인 쪽이 누군데요? 3인당이잖아요. 사회민주당이잖아요. 김민당은 반대했어요. 3인당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소비세를 올린다. 메르켈이 반대했어요. 야당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19%를 올렸단 말이에요. 2년 전에. 네. 왜 올리겠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가세 올리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부자는 적게 낸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데 생필품이라든가 꼭 필수적인 것은 부가세를 그대로 10% 유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급용품. 예, 부자들이 고급 물건, 비싼 물건을 더 많이 사잖아요. 네. 자동차, 거기에 TV, 부가세를 뭐 올리면 장신구, 옷만 하더라도 부가들이 더 값비싼 옷 많이 입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가령 4, 5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면 부자들은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옷 입잖아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단어 붙여서 골프장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럼요. 뭐 특별세 또 따로 걷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내는 특별 소비세 말고 네. 부가세 자체를 또 나는 올린다. 일부 제대로 부분. 소비가세를 올려야죠. 그렇게 하자 이 그리고 말씀이시죠? 소득세도 올려야죠. 네. 서구는 우리보다 일단 소득세는 지금 우리 소득세보다 약간 더 높아요. 근데 부가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2배예요. 오늘 이 얘기 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죠. 특별 소비세. 우리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사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컨대 모병제 주장도 그렇죠. 지금 사드 문제도 그렇죠. 전부 다 포퓰리즘적인 시각으로 어디에 가면 어디에 붙으면 표가 더 많이 자, 나오느냐. 오늘 오프닝 보셨어요? 올 상반기에만 고위공직자 자녀 32명이 예? 군대 안 가려고 국적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2,500명이 예? 군대 안 갔고 그중에 92명은 부자가 연이어서 2대가 다 군대를 안 갔답니다. 제가 우리 화 안 나세요? 이 며칠 전 굉장히 화 안 내시네, 며칠 전 오늘. 기사를 작전 보니까 실패다, 오늘. 본인도 면제받고 네. 아들 3명이 다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최소한요. 네. 부자 2대에 걸쳐서 군의 면제를 받은 사람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체, 고위공직자가요. 예,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어찌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공직에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우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그리고 줄 몰랐어요. 내가 92명이나 되네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고위공직자.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고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예요. 이 국가 운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네. 안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군이 안 갔다 온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위공직자를 시키다? 한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이 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죠. 지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여성이 대통령 될 수도 없다는 아니, 지금 여성은 전제가 그렇게 뭐 됩니까? 여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성은 제외하고 남자들 지금, 중에 지금 여성이 네, 그렇게 대통령이니까 바꾸겠습니다. 남자들 어찌할 수 중에.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보세요. 우리 그 국가 리더의 병력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네. 그리고 국가 원수가 자기 재임 기간 중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일선을 과연 몇 번 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분단 국가에 네.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원수는 일선을 안 가요. 미국에는요. 가령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이라크를 갔습니다. 예? 이라크에 있는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병사들이 깜짝 놀랐단 노무현 말이에요. 대통령이 갔었죠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 갔었죠. 유일하게 현역병을 다녀오신 분이잖아요. 네, 현역 출신입니다. 이분이 외국에 그리스 갔다 오면서 들렸죠. 깜짝. 들렸죠. 네, 자이툰.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전체 군인들 60만 군대에서 저분이 우리 통수권자다 이런 존중을 받으려면 우선 군대를 알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경력은 갖고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다 됐다고 PD가 이제 그런 걸 잘라고. 제대로 안 하신 분이 막연하게 표현이 되면서 나도 대통령 하는 이 코미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우리 국민들도 좀 자, 눈을 이번에 떼야만 대권 한다. 후보들 중에 국방을 뭐 어떻게 지켰는가 그거 한번 우리 라이브 쇼에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한번 어디서 근무했고 언제 어떻게 그 활동을 해왔는지 근무야 뭐 어떻게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포병 나왔냐 워낙 보병 옛날에는 나왔냐. X 써 그렇죠. 군대 근무하는지 마는지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근무했다고 우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살펴볼까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살피지? 군대 자료를 어떻게 빼?